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빛 변리사학원 민법 전임 강사 이상윤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황송한데요. 뭐 8월의 마지막 날 아주 정말 올 여름처럼 더운 때가 없는 것 같은데 막바지 더운 날 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변리사 시험 막 출발하는 여러분들 설명회 때 뭐 이런저런 얘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1시간 남짓인데요. 그 시간 동안에 앞으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런 스타일로 공부해야 될 것이다. 대략적인 얘기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회 때 드리는 얘기가 보통 뒤에 분 잘 보이시나요? 예. 3가지 정도 얘기인데 첫 번째 여러분의 이제 관심 직업 변리사의 그 현황이라든가 뭐 또는 전망, 비전 이런 얘기 한번. 여기는 그냥 이게 끝이에요. 민법 강사는 변리사가 없습니다. 제가 1시간 마무리 짓고 나가면 이제 두 번째로 특허법 담당하고 있는 이제 한승준 변리사, 이제 현직 변리사가 들어오면 이런 얘기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들어주시고, 저는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리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관련된, 왜냐하면 민법 강사지만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 가장 먼저 출발하는 공부 과목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 강의 시간에 요 변리사 시험 전반에 관한 변리사 시험의 체계라든가 그리고 구체적인 전체적인 계략적인 공부 방법론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민법의 구성이라든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 한번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나간 프린트가 요 PPT 자료 그대로인데요. 보시면 오늘의 컨텐츠로 변리사 시험 전반적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법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 좀 한번 갖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요 안에 자료로 보시면 될 겁니다. 변리사 시험은 1차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2차 주관식 해가지고 대부분의 국가 시험이 이렇게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몇 명 정도 뽑느냐 그런 얘기 좀 대략적인 건 여러분이 알고 오셨을 것 같은데 사람이 좀 간사한 게 제가 계속 뭐죠? 귀에 차는 마이크로 강의하다가 오랜만에 손으로 들고 하니까 갑자기 무게가 느껴져가지고 좀 낯설기도 한데요. 자, 1차 시험 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차는 객관식 시험이고 3과목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가 좀 줄여서 쓸게요. 산업재산권법 해가지고 줄여서 산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변리사가 다루는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안에 이제 3가지가 들어있어요. 제목은 산재법이지만 요 안에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법 해가지고 3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가 되면 특허, 상표, 디자인권 그리고 뭐 저작권 그런 거 이제 담당 사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교시로 이 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표 그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민법. 아니 변리사는 주로 다루는 게 산재법, 지금은 산업재산권법이라고 안 하고 지식재산권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변리사법 시행령에서 아직까지 이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데 여러분도 좀 선진화된 단어인 지식재산권법 그 용어를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민법은 왜 들어가냐면 법이 들어가는 국가고시는 기본적으로 민법이 돼 있어야 다른 법을 공부할 자격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 시험에 보면 법자가 들어가는 과목이 하나라도 껴 있으면 그 베이스로 민법이 항상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민법이 모든 법의 기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교시에 민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교시에 자연과학개론. 요 자연과학은 왜 변리사 시험이 이런 건데 자연과학이 베이스로 깔려 있느냐? 특허 같은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공계 쪽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말이 좋아 자연과학이지 그 안에 네 가지 과목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해서 네 가지 과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 뒤에 하나 숨어 있어요. 여러분 자료 좀 넘겨보시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오는데요. 영어라고 있죠? 조그맣게 써 있는데 토익 기준으로 775점을 확보해야지만 1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명회 끝나고 큰 뜻을 품고 나 변리사 시험 준비할래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펴야 될 책이 민법이고요. 같이 필 책이 영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점수 가지고 계신 분은 괜찮아요.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5년 그간에는 유예 기간 즉 그 효력 기간이 2년밖에 안 돼 가지고 2년마다 토익 시험을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요즘 국가에서 바꿔졌어요. 그래서 한번 따놓으면 여러분 변리사 시험 공부하는 기간 내내 영어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토익 기준으로 775점 이상의 점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1차 시험이 언제냐면 항상 매년 2월 달이에요. 1차 시험은 언제나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2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는데 뭐 종교적 문제인지 토요일로 바뀌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월 말이 왜 설날하고 겹칠 때 있죠. 설날이 음력이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는 조금 뒤로 늦춰지기도 하는 모습 또는 땡겨지기도 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시험 날짜인데 설날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가서 합숙을 하면서 거기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 연휴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땡겨지거나 늦춰질 수도 있는데 기본은 요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세 과목을 보는데 그 전제로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700점 아닙니다. 775점이에요. 변리사 시험만 저렇게 높아요. 아닌가요? 여러분한테는 뭐 별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뭐 넘을 수 없는 허들이기도 한데 좀 방심하지 마시고 갖고 계신 분은 괜찮은데 없으시면 조금 신경 써서 미리미리 따놓자. 즉 2월 달에 시험 보는데 1월 달에 홀로 주말마다 뭐 토익 보러 가고 뭐 탭스 보러 가고 그럼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어 점수 확보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1차 과목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다음에 2차 시험은 요 뭐 앞 페이지로 안 가도 여기 한 번 더 써 있네요. 변리사가 다루는 게 특허 상표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2차 시험의 주관식이에요. 2차는 쓰는 겁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오지선당인데 각 과목당 40문제예요. 산재법 40문제, 민법 40문제, 자연과학 40문제. 근데 2차 시험은 왜 대학교 논술 시험 보듯이 쭉 써나가는 건데 요거 과목당 4문제가 나옵니다. 30점짜리 2개, 20점짜리 2개 해가지고 요 산재법이 2차로 가서 요게 각각 독립을 해요. 그래서 특허법 4문제를 2시간 동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표법 2문제를 또 2시간 동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언제 보냐면 매년 올해도 그랬어요. 7월 마지막 주 금요일 토요일 날 봅니다. 이틀 동안 봐요. 요 네 과목을 2시간씩 하루 종일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첫째 날 특허 상표 보고 둘째 날 이제 새로운 법이 들어오는 겁니다. 민사 소송법이 들어와요. 아니 뚱딴지가 지금 왜 들어오느냐? 요거는 제가 모든 법의 기초가 민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차 시험에 민법이 필수로 들어가 있듯이 법을 이제 배우게 되면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눠요. 소송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게 민사소송법인데 절차법의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법의 기초가 민법, 모든 절차법의 기초가 민소법 해가지고 민소법이 2차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과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에 주로 이공계 쪽 출신이 이 변리사 시험에 응한다고 했죠? 응시한다고 했는데 그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둘째 날 2교시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예. 그 선택 과목은 여러분이 대학에서 전공한 것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이거 한 장 넘겨보시면 2차 시험 선택 과목이 쭉 나오고 있죠.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중에 나는 전공과 관련해서 뭐 그다지 공부 많이 한 게 없어. 전공 자신 없어. 그런 분들은 1차 시험에 요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디보법 선택 많이 하고요. 예. 그다음에 디보법하고 관련이 돼 있는 디보법하고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예, 산재법, 지식재산권법의 내용으로 요 저작권법 요게 어느 정도 공부하면 점수 확보가 용이하다 뭐 그런 소문이 나서 좀 선택 많이 하고 있고 사람 인원수로 보면 제일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게 요거 전기전자 전공하신 분들이 예, 별리사 시험 많이 보나 봐요. 그래서 회로 이론이 많이 보고요. 예, 그다음에 화학과 관련해서 예, 여기 유기화학도 좀 많이 보고요. 생물 쪽 전공하신 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어느 해인가는 약대 출신 분이 수석을 해가지고 그분은 그때는 선택 과목이 약지학 나 따라가야지 하고 막 약지학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공부했던 분이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예, 요거 선택 과목 미리 좀 잘 선택해 놓고 대비 좀 하자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는 2차 시험이요. 2차 시험이 7월 말 금토 이틀 동안 본다고 했는데 요게 평균으로 카트라인으로 해서 몇 명 뽑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예. 변리사 시험은 200명 이상 뽑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210명 정도 동점자 있고 막 그렇잖아요. 210명 정도 뽑습니다. 어느 해인간 막 230몇 명 뽑아서 대박이 난 해도 있는데 보통은 210명 전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2차 경쟁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1차에서는 600명 이상 뽑는다 해서 한 600 몇십 명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변리사 시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에요. 지금 왜 가장 적게 뽑잖아요, 여러분. 회계사 같은 경우에 막 1000명 이상 뽑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적게 뽑기 때문에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공부 시작하는데 왜 어렵다고 기를 죽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오를 단단히 하자 뭐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0명 이상 뽑는데 2차 시험에서 1차를 통과했던 자체가 일단 우수한 인력이잖아요. 그죠? 수재들인데 2차 시험에서 점수가 고만고만합니다. 예. 뭐 잘 봤다고 100점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요 법자가 들어가는 주관식 시험은 교수님들이 대체로 80점 만점으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에서 예컨대 내가 특허법에서 70점 맞았다. 그럼 정말 특허법 잘 쓴 거예요. 네 문제를 다 잘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민법 전공을 했으니까 관련해서 민소법 좀 채점하신 분들 실제로 목격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채점할 때 민소법 70 넘어가려면요 정말 잘 써야 돼요. 70점 거의 안 넘습니다. 교수님이 채점하다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 75점 정도 나와요. 네. 얘는 나 젊었을 때보다 훨씬 낫다. 대단하다. 그럴 때만 70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잘 쓴 사람도 그날 채점하는데 하필 부부싸움 하고 나날이다. 그러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깎여버려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법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채점을 안 한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아니 민사소송법이 법자가 들어가잖아요. 요 평균 점수가 낮는데도 선택 과목을 월등하게 잘 보면 회로 이론 같은 경우 즉 자연과학 계열은 풀이 과정이 맞고 정답이 딱 도출돼 있으면 점수를 깎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95점 나오고 98점 나오고 심지어 저는 한 10여 년 전에 100점 맞은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선택 과목을. 예, 그러면 40, 40, 40, 1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이걸로 합격하는 즉 공평의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요. 예. 누구는 법은 되게 약한데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합격하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요것도 1차 과목에 영어처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따로 안 보는 게 아니라 보긴 봐요. 이 두 번째 날 2교시에 보는데 요게 패스 페일제로 바뀌었어요. 50점 이상 맞으면 패스 해가지고 얘는 빼고 나머지 3개 해가지고 당락을 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90, 90, 90 맞았는데 선택 과목이 40점이다. 그럼 탈락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2차 선택 과목은 50점 이상 맞으면 뭐 90을 맞았든 50을 맞았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과목 평균에는 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채점위원이 보기에 정말 좀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50점 미만으로 주겠죠. 그게 아니라면 50점 정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해놓으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1차 객관식 그리고 2차 주관식 시험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시험 과목 한번 개관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즉 민법 얘기하기 전에 대략적인 여러분 공부 방법론 한번 말씀드리면 1차 시험은 그거 통계표 있죠? 통계표 그 바로 앞에 요게 제가 제시해드리는 공부 그러니까 목표 점수치인데 보통 커트라인이 70에서 75점 정도에서 형성된다고 보면 돼요. 1차는. 나는 90점 이하로 맞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 좀 문제 난이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항상 이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요 점수를 확보해 주시면 되냐면 얘는 정말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산재법을 못하면 1차는 2차도 바로 걸리죠. 나가 선택 과목에서 디자인 보호법을 선택했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1차 때 한 거 그대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재법은 보통 85에서 90점 정도 목표로 공부하는 거예요. 1차 시험에서. 90점이면 40문제니까 4문제 틀린 점수다라고 말씀드리네요. 보통 매년 한 2-3개는 어렵게 나오겠죠. 그리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 90점 정도를 최종 목표로 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아주 평이하게 나온 애는 이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렵게 나온 애는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 정도를 목표로 하시고 그다음에 민법도 나는 자연과학, 과학고 출신이니까 얘를 잘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얘를 못하면 제가 민법이 모든 법의 기본이라고 그랬죠. 얘를 못하면 얘도 잘하기 어려워요. 나아가 2차 시험에 써야 되잖아요. 써나간다는 게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는 얘기죠. 논술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법의 공부 방법론이 민법에서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민법을 70점 맞고 1차에 붙었다. 2차에서 문제 생긴다라고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요 민법도 제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잘 스텝을 밟아 나가면 요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그리고 문제는 얘예요. 자연과학. 과거에는 자연과학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게 깔려가지고 약간 방어적인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꽈락면하면 제가 꽈락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1차 시험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산재법 100점, 민법 100점 맞았는데 자연과학이 37.5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즉 평균 60 넘는 사람 중에 600명 정도를 뽑는데 그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있으면 탈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과학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출제위원이 4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과목이 다르니까. 그래서 각각 10문제씩 냅니다. 10문제씩 내는데 출제위원이 성의가 있지 누구도 못 풀 만한 거 한두 개는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자기 전공과 무관하고 대비 안 하고 하면 막 반타작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그런 얘기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수험생들이 거기에 대응하고 이제 제대로 공부 방법 제대로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요 자연과학 점수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과거에는 제가 한 55점 정도 맞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인플레이션 이 정도 목표로 잡고 공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상 맞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을 잘하는 분이에요. 저는 자연과학 80은 항상 맞는데 그러면 변리사 시험에 아주 최적화된 스펙을 갖고 들어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자연과학이 원래 문과생들의 진입 장벽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과 출신인데 이거 접근하는 거 처음에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과 출신도 잘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1차 시험에 당락을 막 가늠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한이 없잖아요, 공부하면.
법이라는 건 1차 공부할 때 민법의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산재법인데 자연과학은 과거에는 뭐 좀 다 같은 일반적인 공부 방법론이 4과목 중에 2과목 열심히 하고 나머지 2과목은 그날의 운으로 뭐 번호 일렬로 세우던가 아니면 잘 감가는 대로 찍던가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야. 요즘에는 제가 변리사 학원에서 요 한비대에서 강의한 지 올해로 한 20년 차 됐는데 되게 오래돼 보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요 4과목 중에 이제는 3개는 열심히 해야 돼요. 특히 지구과학은 전공과 무관하게 꼭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구과학은 아주 양도 작고 10개까지 맞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보통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포함해서 나는 얘 2개야, 나는 얘 2개야, 난 얘 2개야 해가지고 3과목 정도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 1과목은 한 5개, 반타적 정도 목표로 그런 정도로 해서 과거에는 제가 한 3과목 열심히 하고 1과목은 대략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점수가 조금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앞으로만 맞아도 1차 시험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전략은 이 정도 목표로 공부한다. 그래서 그 PPT 자료에도 써 있는 점수가 여러분이 전략을 갖는 기본적인 목표 점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 여러분이 지금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죠. 변리사 시험은 언제 가장 많이 출발하냐면 1월 달 아니면 7월 달. 그게 왜 그래요? 1월이 겨울방학 출발, 7월이 여름방학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1월, 7월에 가장 많이 출발하는데 여러분은 7월에 출발하는 분들보다도 2달 늦었죠. 7월, 8월 다 갔으니까. 그죠? 당연히 내년에 1차 합격을 노리긴 해야죠. 아, 나 늦었으니까 내후년을 노려야지. 그렇게 너무 여유 있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년에 반드시 내야지 하고 공부를 하면 그거 어디 안 가요. 법은 기본 논리 잘 세워놓고 있으면 그대로 다시 보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처음에 발 들이는 게 쉽지 않지 발만 담고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체계화시키면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내년 합격을 노리고 내년 1차 합격을 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잊어주세요. 이 특허 상표는 1차하고 공부 방법론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1차는 오지선다형이잖아요. OX로 골라주는 거고 2차는 논술형 써나가는 거잖아요. 공부 방법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민소법은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은 오로지 8월 말이 지난 즉 9월 1일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오로지 1차에만 내진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2차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1차를 붙어야 2차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각오하시고 이제 바로 출발하는데 무조건 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민법 강사라서 민법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법의 기본이니까 기초이기 때문에 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민법, 특허법 같이 봐야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요 한 2달 정도는 1달 반 정도로 줄여야 되겠죠. 2달이면은 11월까지 다 가는 건 좀 너무 심하니까 10월까지 다 가는 건 심하니까 한 달 반 정도로 요거 민법에 올인하자라고 말씀드려요. 민법 하면서 영어 점수 갖고 있는 분은 뭐 문제 없지만 영어가 없다. 그러면 민법하고 영어만 10월까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기본 강의 들으면서 법에 대해서 아 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법학은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구나. 그거 기본 강의가 여러분 강좌 수로 한 150강 정도 됩니다. 한 강이 60분에서 70분 사이니까 하루에 한 3강, 4강씩 한다고 해도 한 달 반, 2달 가까이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재법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섞어서 하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법학 여러분이 이미 공부가 돼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여러 개를 매일 조금씩 교체하면서 보던가 가능한데 처음 들어왔다면 얘만 해야 돼요. 섞지 마시고 민법만 책 딱 열어서 끝날 때까지 민법만 공부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자연과학 조금씩 섞는 건 문제 삼지 않는데 산재법은 따로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민법이 끝나면 그 다음에 특상 D로 가는데 이것도 여러분 공부 양이 조금 달라요. 1차 시험 그 표를 보면 알겠지만 특상 D로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 수가
특허가 20문제 나와요. 특허법이야말로 산재법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상표법이 10개 나옵니다. 디자인법도 10개 나와요. 그러니까 특허가 중요하고 상표 디자인은 같다.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10개씩 나오지만 상표가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특허를 5라고 하면 상표가 3.5, 디자인이 1.5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량 자체가. 디자인법은 책도 아주 얇아요. 그리고 특허가 돼 있으면 바로 연결이 되는 게 디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대 3.5 대 1.5 또는 5.5 대 3.5 대 1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 바꾸지 마시고 특상디 순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는 민법을 먼저 출발해서 끝날 때까지 특상디는 보지 말고 민법만 딱 끝내고 그 주로 기본 강의 일정이 될 거예요. 그거를 인강으로 여러분 시간 배분 잘 해가지고 빨리 좀 듣고 그 다음에 특상디 순서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 자연과학 약한데 그거 중간중간에 얘들은 강의량이라든가 조금 작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학문의 공부량은 끝이 없지만 변리사 시험 대비용으로는 양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특화돼서 책도 좀 얇게 나오고 강의도 좀 짧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이 맞춰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바로 합격하기엔 양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니 이거 한 달 반 하고 그다음에 특상디도 한 달 반 하고 자연과학도 뭐 각각 일주일씩 한 달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충분한데 문제는 민법을 끝나고 특허를 들어갔을 때 특허만 열심히 하면 얘가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민법을 휘발성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민법에 의욕차게 들어와서 강의 듣고 내용 정리하고 하면 신기하고 재밌어요. 사건 사고도 있고 판례 사안 쫙 펼쳐놓으면 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겼구나 졌구나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흥미진진한데 막상 나 혼자서 책 피고 복습하려고 그러면 안내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요. 분명히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에 복습하는데 중간에 엄마가 말 걸어서 약간 대화하다가 했더니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왜? 어떻게? 특허하면서 민법 했던 거 조금씩 기억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공부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한 과목 한 과목이 절대치는 딱딱 정해져 있지만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억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는 특허하면서 민법 한번 봐야 되고 상표하면서 특허 다시 살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자꾸 수업용으로 맞춰가야 된다. 그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객관식이죠. 오지선다형으로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지만 제대로 맞춰라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함정을 파잖아요. 공부했지만 문제 풀면 놀라울 정도로 다 틀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틀리라고 문장을 만든 거니까. 그런 걸 연습을 해가지고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민법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잠시 뒤에 제가 민법 공부 방법으로 얘기할 때 한번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8월 말 현재 8월 말이 아니고요. 8월 마지막 날 설명회로 오셨고 이제 9월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시면 일단 2차는 잊어주세요. 민소법은 내년 3월 1일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바로 민법에 들어가서 민법 그 다음에 특상디 하고 자연과학은 그 사이사이에 틈새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시험 날짜까지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좀 구체적인 공부 방법론 그런 건 민법과 관련해서 잠시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전체적인 내년 2월 말 시험을 대비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제시해 드려 볼게요. 여기 나온 통계표 이런 것들은 뭐 그간의 커트라인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7명을 뽑는데 커트라인 76.66.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죠. 이게 매년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이 81점. 이걸 보고 시험 당국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커트라인이 저렇게 높을 수가 있어? 보통 70에서 75라고 했잖아요. 커트라인이 보통 문제가 어려우면 70,
75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왔다. 자연과학이 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커트라인 쭉 보다 보면 66.66도 있고 막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자연과학이 되게 어렵게 나왔던 해입니다. 그래서 2014년인가 2년인가 요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연과학에서 꽈락률이 60%가 넘었어요. 즉 10명 중에 6명이 자연과학을 37.5 이하로 맞는 바람에 그냥 자동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자연과학을 뭐 농담 삼아 자연과학이라고도 부르게 했는데 예. 그게 워낙 어렵게 나왔지만 그 다음에 쉽게 나왔냐 그렇지 않아요. 수험생들이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대응해서 그 뒤에 그런 이변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민법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을 4과목을 다 이제는 보긴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작년에는 왜 70점이 됐느냐? 2022년에 워낙 점수가 높으니까 그 산인공에서 아주 출제위원들한테 좀 커트라인을 낮춰야 되겠다, 난이도를 높여라 해가지고 그 말을 민법 출제위원이 아주 감명 깊게 들었는지 민법이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민법이 그간에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강사인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시험이라면 그냥 적당하게만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수험생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자기 당면 과제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암기 OX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공부해도 90점 받는데 큰 지장 없게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때 출제위원이 그건 아니지라고 해서 민법이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뭐 내용을 알아도 고민하고 풀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다가 법이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 민법 왜 이렇게 쉽고 재밌어? 막 자신감이 뿜뿜하면 그때 2023년도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만 40문제 모아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겸손해지면서 내가 좀 심했구나, 오버했구나, 지나쳤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런 식으로 사람 기를 죽이면 곤란하니까 좀 자신감 갖고 싶다. 그러면 2022년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 너무 심했다 해가지고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싫어하겠지만 이때 문제 참 잘 만들었어요.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저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부한 사람도 안 한 사람 쪽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간에는 조금 변리사라는 그 직함에 맞지 않을 정도로 민법이 조금은 쉽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올해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 나머지 기간 제대로 해주시면 민법 때문에 실패했다 그런 말은 안 나와요. 민법은 평균을 올려주는 과목이지 평균을 깎아먹는 과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쭉 하다 보면 뭐 한이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2차 시험은 이것도 큰 의미 없어요. 보통 2차 시험은 커트라인이 55에서 60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세 과목이. 과거에는 민사소송법이 점수가 진짜 짰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은 변리사 시험 말고 지금은 폐지됐지만 사법시험에도 있었고 각종 국가고시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역사가 길어가지고 아주 점수가 짜고 문제가 어렵게 이루어져 정평이 나 있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특허법, 상표법이 야 너희들이 시험 붙으면 제대로 다뤄야 될 게 이건데 이걸 잘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특허 상표가 더 고난이도로 나오고 점수 채점이 더 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모든 건 상대적이잖아요. 상대평가 200등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니까 그 점수에 높고 낮으면 큰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2차 시험에서는 선택 과목 미리 좀 잘 생각해 놨다가 나중에 50점 미만 맞아가지고 낭패 보는 일 없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 이거 나중에 2차 시험 때 제대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9월 달 현재 즉 8월 말 현재 공부를 출발하는 마인드에서는 2차 시험은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 방법만 달라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변리사들이 강의하는 게 주로 주말입니다. 주중엔 현직에 있으니까 주말에 2차 강의를 하러 왔다 그러면 2차 강의 내용이 쓰기 연습이에요. 실전처럼 2시간 시험 써보고 이제 합격한 변리사님 강사님들이 이렇게 쓰면 이런 감점 요인이 있고 이렇게 쓴 건 잘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채점해주고 평가해주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해서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지금은 우리의 당면 과제인 1차 시험
제가 크게 큰 전략하에 말씀드린 8월 말 현재 출발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거를 민법부터 출발해서 잘 한번 시간 배분하면서 조절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민법 얘기 좀 해볼게요. 민법은 우리나라 다행법 중에 가장 법조문이 많습니다. 조문 개수가 1118개예요. 요 옆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이게 S자 2개 붙인 건데 법 조문을 표시할 때 이렇게 보통 표시합니다. 약자로. 그래서 1조부터 1118인데 민법의 개념을 가장 쉽게 잡으면 이거예요. 사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사인이라는 게 개인 말은 개인. 국가가 공, 개인이 사. 공사를 구별하자 그런 말 하잖아요. 사. 그때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인 간의 권리와 의무. 쉽게 말하면 친구한테 1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러면 10만 원 받을 권리가 생겼죠. 친구는 10만 원 갚을 의무가 생겼죠. 그런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민법이 이 많은 조문이 거기 한번 보시면 크게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채권법, 그리고 죄송합니다. 친족법, 상속법. 요즘 생소한 단어를 쓰는데 물권이 뭐냐면 한자로 읽으면 쉬워요. 물건에 대한 권리. 여러분이 오늘 학원에서 책을 한 권 샀다 그런 얘기요. 살 필요 없죠. 여러분 요 설명해 오신 분한테는 이제 제 민법책, 정석책 드립니다. 어쨌든 받았어요. 그건 이제 공짜로 주는 건 증여라고 하고 돈 주고 사는 건 사고 파는 건 매매라고 하죠. 그런 게 다 법률 용어입니다. 사실은 매매, 증여. 그러면 증여받았건 매매했건 어쨌든 책을 넘겨받았어요. 그럼 내 책이 됐죠. 그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물건에 대한 권리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말은 쓰죠. 우리 보통 금전채권 돈 받을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뭐 넘겨받을 게 있다. 그런 거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즉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물건 치워줘. 나 좀 서울역까지 태워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이거는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 보면 쉽겠죠. 그렇죠?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법은 사람에 대한 권리. 그래서 금전채권 생각하면 쉽고 소유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럼 총칙은 뭐냐? 총이란 단어가 한자인데 개별적인 걸 각이라고 그러고요. 공통적인 걸 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권, 채권의 공통적인 걸 모아놓은 걸 총칙,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물건, 사람에 대한 권리, 이거 다 재산이잖아요. 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재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법이 사인 간의 권리와 의무라고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A하고 B가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 마쳤어요. 그러면 부부가 됐죠. 이거 부부간에 서로 부양 의무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를 규율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규율하는 거. 그 다음에 형제자매라든가 사촌 그런 걸 핏줄로 엮인 사람을 혈족이라고 해요. 그리고 결혼하면 뭐 매형, 매제, 뭐 처남 뭐 생기잖아요. 그런 거 혼인 관계로 엮인 사람 친족을 인척이라고 해서 혈족과 인척과 관계를 합쳐서 친족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부간에, 부자간에, 친족간에 권리와 의무가 있겠죠. 그런 걸 규율하는 게 친족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상속. 갑이 사망했다. 그러면 갑의 자식들이 재산을 넘겨받죠. 자식들이 없다. 그럼 위로 올라가요. 부모한테 갑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같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그런 거 상속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을 상속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상속은 지금은 나이, 뭐 성별 필요 없어요.
공평합니다. 과거에는 뭐 장남이면 더 받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남녀 불문하고 뭐 자식이 아들 둘, 딸 둘이 있다. 그러면 사망하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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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내가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식 5명 중에 막내가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얘한테 조금 잘해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유언장 쓰면 돼요. 유언으로 막내한테는 요거 좀 더 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속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게 유언, 유증. 이런 걸 규율하고 있는 게 상속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개인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지만 가만히 보면 가족 간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민법의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방대하니까 각종 국가고시에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범위가 시험범인데 변리사 시험은 보니까 변리사가 주로 다루는 게 지식재산권이라고 했죠.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법의 기초로 여기까지만 잘하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리사 시험에서 공부하는 민법은 여기가 빠져나가고 제가 1118조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민법 총칙부터 채권법까지는 766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빠지니까 양이 줄어서 뭐 고맙고 좋긴 한데 좀 아쉬워요. 여기가 쉽고 재밌어요. 이거 누가 이혼했대 바로 와닿잖아요. 누가 죽었는데 재산이 얼마래 바로 와닿잖아요. 아버지가 막내한테만 주라고 했대 이런 식으로 까먹지도 않아요. 한번 들으면 바로 기억나고 시험장에서 그대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얘들은 듣는 순간 다 날아가요. 어려운 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변리사 시험 민법이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보다 더 어렵게 나온 애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왜? 쉬운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다가 변호사 시험 쪽에서 이거 좀 너무한데 해가지고 이제 사법 시험이죠 과거에 우리 더 어렵게 내 하고 특별히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 민법 원래 과목당 100점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사법 시험은 민법은 150점 만점이었어요. 민법이 기본이다, 왕이다 해가지고 그리고 객관식도 팔지선다형으로 나왔어요. 팔지선다형은 신문지 읽으면 답안지 내라고 막 그래요.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황당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민법이 변리사 시험 민법이 특허청이 주관하다가 산인공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민법 시험 문제의 수준이 조금 낮아져서 그렇게 과거처럼 억지스럽고 어려운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민법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이 아직 이 개념 자체가 생소하겠지만 민법도 40문제인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10년 내내 즉 20년 내내 이제 여기서 12개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40문제가 왜 아까 특허 20, 상표 10, 그리고 디자인 10 그렇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요거 변리사 시험은 민총에서 12개, 물권에서 12개, 채권법에서 16개 이렇게 아예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채권법이 좀 양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모든 법이 그런데 법학 공부 방법론도 결국은 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얘기 있잖아요. 법이란 그러니까 모든 수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논리를 제일 처음에 이해하고 그거를 요약 정리를 잘 한 다음에 암기해야 시험을 보잖아요. 결국엔 암기가 안 되면 시험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시험용이 아니라면 이해하는 데까지만 가면 충분한데 이해 정리 암기를 하는데 요 법학은 항상 출발점이 법 조문입니다. 법학의 모든 출발점은 규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석민법을 받았다면 정석민법 한번 펴보면 좋을 텐데 지난번 설명회 때 책을 먼저 나눠드렸더니 제 타임 끝나고 다 사라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강사님이 다들 어디 가셨나요? 그랬다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마 나중에 나눠드리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거기 10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민법 1조가 나오죠.
그죠? 민법 1조가 여러분이 민법 책 피면 제일 먼저 공부할 법 조문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법원이에요. 이 법원도 나 법원에 갔다 왔다 그 법원이 아니라 한자로 쓰면 세문자예요. 세문자. 법의 원천 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법원이라는 제목하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뭔 뜻인지 바로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요. 이거를 하나하나 법률이 뭐고 관습법이 뭐고 조리가 뭐고 얘들의 관계가 어떠하고 이 조문이 현실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이제 하나하나 탐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법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문을 보고 조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밝히는 걸 이론이라고요. 이걸 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법조문을 A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B라는 학자는 저렇게 해석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법학은 사회과학, 즉 실천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현실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조문의 해석과 관련해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소송으로 가면 판결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3심제인 거 아시죠? 1심, 2심, 3심,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불복할 데가 없는 거죠. 대법원의 판결의 태도를 모아서 판례라고 하는 거예요. 판례. 판례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은 이렇게 나왔다가 다른 순간 거꾸로 안 그렇게 했죠. 이 사건을 이렇게 판단했다면 그와 비슷한 사건 똑같이 판단하겠죠. 그러한 대법원의 태도를 판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선 항상 조문과 판례로 물어보는 거예요. 법학의 출발점이 조문이라면 종착역은 판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문과 판례 정리하는데 처음엔 재밌는데 1조 때는 재밌어요. 여기까지 가면 어때요 여러분? 1조가 뭐가 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도 오래전 얘기고 그 사이에 워낙 쌓이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1조부터 766조까지를 달려가면서 그중에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그거 뭐겠어요? 여러분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데겠죠. 거기선 강조가 되고 그렇지 않은 조문들은 조금 약하게 하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이걸 처음에 한 달 반, 2달 코스 동안 완벽하게 하긴 쉽지 않아. 완벽하게란 말은 약간 어폐가 있는데 좀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완벽하게란 말은 다시 볼 때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상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반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땐 한 달 반, 2달 걸렸던 민법이 두 번째 볼 때는 보름 만에 볼 수 있고 세 번째 볼 때는 열흘 만에 볼 수 있고 네 번째 볼 때는 일주일 그런 식으로 자꾸 압축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출발점 요 방법 없어요. 요 기본 강의 요건 필수입니다. 뭐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혼자서 독학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본 강의 들으면서 민법 기본 강의가 여러분 변리사 시험의 성패를 가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민법 들으면서 이제 다른 것도 다 법이잖아요. 다른 법도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공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모든 법학 방법론의 기초를 여기서 다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따가 받아보실 정성민법 저는 이거 뭐 700페이지 이하로 조금 민법의 책이 워낙 방대해요. 교수님 교과서로 공부하려면 2000페이지가 좀 넘어갑니다. 민법 강의 책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각 대학 교수님이 쓰신? 교수님마다 좀 두께는 다르지만 한 2000페이지 좀 넘어가서 하드카바지로 해가지고 목심하면 딱 좋을 두께로. 그게 매년 두꺼워지고 있어요. 수험생한테 저도 재작년까지는 그 책으로 강의를 했어요. 기본 수업식 공부한다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 거였는데 근데 좀 문제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껍고 매년 양이 증가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수험생들의 요청도 있고 해가지고 좀 짧은 내용으로 그리고 뭐 요 얘기는 말씀드리네. 이해한 후 정리하고 암기한다. 그리고 시험에선 항상 판례로 물어보고 그리고 1차 시험은 객관식 연습이 필수예요. 이거를 강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본 강의는 아예
10년간 기출문제 풀이가 아니라 같이 붙어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 여기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여기다가 중점을 두고 정리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입체적으로 공부하라고 아예 기본 강의 자체에다가 객관식 문제 풀이가 붙어 있으니까 그거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들을 이제 좀 학원 측에서 이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어제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항상 그래요. 법학의 특징입니다. 특히 민법은 제가 아까 휘발성의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로지 암기로 극복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걸 다 외워가지고 2차 시험장에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 그냥 토시까지 외워가지고 쓰는 분도 있는데 그런 타고난 암기력을 가진 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정리가 제대로 돼서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습과 복습 중에 민법 기본 강의 때는 오로지 복습이에요. 예습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잠시 뒤에 강의 일정 소개할 텐데 민법 기본 커리 테크트리 다 탈 수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인강으로 들으시면서 복습 위주로 해주시고 속도는 개인차가 심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근데 나 왜 이렇게 느리지라고 자꾸 자기 비판하지 마세요. 원래 느린 분이 있습니다. 그 느린 분은 남들 2번 볼 정도의 기억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 느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나 오늘 너무 놀았다, 너무 안 했다, 그걸 고민해야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 그건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기본 원래 공부했던 방법론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사람마다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속도 가지고는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다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법학이 한 번 봐서 이해가 되면 뭐 타고난 법조인이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외워놓죠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외워놓고 왜 수학도 공식 외워놓고 가다가 보면 좀 해결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1차 시험이건 2차 시험이건 필수적으로 외울 게 필요하긴 하다. 그런데 법학의 기본 베이스는 조금 완벽한 이해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라는 정도의 이해까지는 가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데 객관식 문제는 정형화된 문제지 우리 400제라고 해가지고 변리사 시험 10년치 기출 문제 그걸 여러분 일단 바이블로 삼아가지고 10년치 기출이니까 내년에 봐도 유사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그밖에 다른 것 좀 접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두꺼운 문제집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강사님하고 공조한 거 그거 한번 보충해 보는 거 하고. 근데 기본은 10년간 기출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판례는 어느 수준까지냐? 사실관계를 다 개괄할 필요는 없고 강의 들으면서 기본 강의 때 제가 판례를 좀 자세히 해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정도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공부할 건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1차에서는. 1차에서는 주어진 것만 잘 받아들이고 정리하면 절대로 떨어지기도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차는 좀 찾아서 할 게 필요해요. 2차는 써나가야 되는 거니까 남들과 조금 달리 있을 때 우수한 점수를 받을 모습도 있기 때문에 좀 찾아서 공부할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1차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거 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이 책 저 책 이 복사물 저 자료 자꾸 땡기지 말고 주어진 것만 반복하면 1차 시험 붙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정독은 처음에 기본 강의 때 잘 따라가는 식으로만 한번 해주시고 그날부터는 빨리 보려고 노력하세요. 모르는 게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과목당 40문제잖아요. 그거 몰라서 한 문제 틀릴 확률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강사가 강조하고 이거 중요하다라고 자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칠판 지웠다 썼다 하면서 계속 막 두드리고 얘기하는 거 저 얘기는 왜 자꾸 해? 그런 것만 잘 받아들여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어떤 쟁점을 모른다고 해도 객관식은 오지선다형이잖아요. 나머지 확실한 게 하나 있으면 맞추는데 지장 없죠. 그러니까 하나 모른다고 거기서 딱 막혀가지고 하루 이틀 시간 보내고 그런 어리석은 방법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르면 넘기면 돼요. 2회독, 3회독 때 다시 만나면 되니까. 그리고 법학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에서는 안 되다가 뒤에서 되는 애들이 있어요. 즉
여기 물권법 처음 들어가면 안 쓰는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지럽고 짜증납니다. 그러다가 이해독대 총칙에서 이 얘기였구나 하고 탁 깨우칠 때가 있고요. 채권법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게 그 얘기구나 하고 연결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뒤로 미루는 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으니까 그거 너무 하나하나 막혀가지고 시간, 그러니까 저는 정독보다 다독을 권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쟁점에 몰입해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제 1년 강의 일정인데 이거 다 따라올 수 없고요. 여러분 이건 해야 돼요. 이때 여러분 민법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법의 공부 방법론이 이 과정에 녹아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들으시면서 특허법도 이런저런 식으로 해야지. 물론 법의 기본 법리가 다 다르잖아요. 법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는 건데 법학은 기본적으로 3단 논법이에요. 문제를 제시하고 논리를 내놓은 다음에 결론을 내면 돼요. 그래서 3단 논법을 해결하는 그 방법론을 우리 민법 가장 내용이 많은 방대한 법, 기초법 하면서 정리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기출 400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 강의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라가시면 되고 이건 여러분이 지금 들을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안 되니까 그건 생략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건 필수로 꼭 해주셔야 돼요. 최신 판례라고 해가지고 한 5일짜리 강의요. 한 15강 정도의 강의인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우리 변리사 민법의 출제 경향이 최신 판례 좀 모아가지고 그 OX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기본 강의 때 제대로 공부했나 확인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최신 5개년 판례 중에 4개년 판례는 정성민법에 들어 있습니다. 정성민법에 들어 있어요. 근데 요때 강의를 하는데 판례 하나하나마다 새롭고 놀랍고 그렇다 그럼 곤란하다 그런 얘기요. 여기서 공부한 거 대부분 확인하고 올해 이러한 판례가 새로 나왔네 해가지고 추가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기본 강의를 12회 정도로 짧게 하는 모아가지고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에 좀 생략이 되잖아요. 생략이 되니까 이거 나중에 뭐 2배속 속도로 빨리 들으면 그것도 가능한 모습이니까 이 정도는 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출발하는 게 급선무예요. 일단 책을 딱 펴고 바로 출발해서 여러분의 오늘 큰 뜻을 품고 요 멀리 역삼동까지 오셔가지고 귀중한 시간 이 무더위에 오셨는데 조금 출발하는데 제가 하는 말씀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어설프게 내려봅니다. 제가 나가면 한 화장실 가는 시간 잠깐 갖고 한성준 변리사 외모와 지식을 겸비한 특허법 강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 변리사가 목표잖아요. 되면은 어때요 하고 생활 같은 거 그런 것도 질문할 시간을 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승준 변리사하고 얘기 잘해보고 저는 민법 강사로서 딱딱한 얘기만 하고 나가네요. 앞으로 여러분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